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의 야간 비행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작가이지요. 생텍쥐베리가 비행사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첫 작품인 남방 우편기도 항공기로 우편을 배달하는 비행사가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책, 이 야간 비행 역시 항공 우편기 조종사의 이야기고요. 그는 21살 때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위에 입관되었으나 비행사고로 예편됐다고 합니다. 이후 공군에 입대해 비행사가 되었는데요. 이때 얻은 경험이 훗날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제대 후에도 15년 동안이나 조종사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는 왜 비행기가 좋았을까요? 비행기가 좋은 건지, 하늘을 나는 것 자체가 좋은 건지, 아니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좋았던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우편 비행 사업 외에 회계사 일에 트럭 회사 외판원 등의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비행 연습을 했고, 이때부터 소설 등의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1940년 나치에 의해 프랑스 북부가 점령돼 미국으로 망명했고, 이때 그 유명한 어린 왕자를 집필했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판매됐다고 하는데요. 아마 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 왕자 사투리 버전도 나왔었는데요. 에린 왕자는 경상도 사투리 버전이고 이후 에린 왕자라고 전라도 사투리 버전으로도 출판이 됐습니다. 언어의 풍부한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원작의 변형이 되지 않도록 주의했다는데요. 저도 몇 구절 본 적이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전라도나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특히 더 재미있을 듯 합니다. 오늘 책 야간 비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거기서 바라본 세상을 노래한 긴 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장편 소설이라기엔 짧고 단편이라기엔 긴 분량입니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많은 생각과 그림을 담고 있어 굉장히 응축된 글이기 때문에 결코 빨리 읽히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읽기가 아까울 정도로 문장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한 예로 주인공 파비행이 비행하면서 느낀 감정들을 표현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시지요. 그가 1시간쯤 머물렀던 소도시들과 그가 지나쳤던 낮은 담장으로 둘러친 정원들은 그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마을은 그를 향해 솟아오르면서 그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래서 파비행은 우정과 착한 소녀들과 새하얀 식탁보의 아늑함, 그리고 서서히 영원한 것으로 길들여지는 모든 것을 생각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시적인 문장들입니다. 사실 이 야간 비행은 항공기로 우편을 배달하는 조종사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이 소설에서 차지하는 그 주인공의 분량이 좀 작습니다. 책 전체에서 그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채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다는데 이 주인공 파비행 역할을 배우 클라크 케이블이 맡았답니다. 주인공이니만큼 유명한 배우가 캐스팅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이 클라크 케이블이 맡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이 클라크 케이블의 인기가 그리 크지 않아 주인공이지만 주인공 같지 않은 역할을 맡게 된 것인지 사실 조금 아리송한데요. 영화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고 싶긴 합니다.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주인공 파비행은 야간에 우편을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은 기차나 차밖에 없던 당시 처음 비행기로 운송을 시도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우편국의 조종사입니다. 야간 비행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고 읽었는데 읽고 나니 뭐든지 처음 시도할 때는 피할 수 없는 또는 예기치 못한 희생과 손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파비행은 결혼한 지 6개월 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젊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이 되는 비행에서 예상치 못한 태풍이 찾아와 거기에 갇히게 되며 길을 잃게 되지요. 비상 착륙을 위해서는 착륙지를 찾아야 하지만 통신도 끊기고 무엇보다 태풍을 뚫고 착륙 준비를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탓이 크겠지요. 그러다 태풍 위에 하늘로 더 올라가니 그곳은 평화롭습니다.
그곳을 비행하며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남아있는 연료량을 체크합니다. 이 책에서는 파비행의 최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사실 좀 어리둥절하긴 한데요. 어떤 이들은 이 같은 생리학이 파비행의 마지막을 독자의 상상에 맡기려는 작가의 의도가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책에 뜨거운 이야깃거리를 선사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우편국 국장 리비에르입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허용할 수 없는 경직되고 철저하며 차가운 리더입니다. 한 예로 수십 년을 우편국에서 일한 직원을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해고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예외나 관용 없이 즉시 해고합니다. 사정을 해보지만 야간 비행에서 실수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실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해고 사유이지요. 당시 상황을 표현한 문단을 소개합니다. 실수했던 로블레를 해고할 때 리비에르는 내가 이토록 매정하게 해고하는 것은 그가 아니다. 어쩌면 그에게 책임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잘못은 그를 통해 빚어졌으므로 나는 그 잘못을 해고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또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출발 지연이 있었던 조종사 펠르랭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로비노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그 구실은 알아서 찾아보라고 하며 이렇게 말한다. 자네가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그렇게 하게, 로비노. 자네는 부하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네. 주변에 이러한 캐릭터는 꼭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건 학교에서건 어느 조직에서건 말이지요. 굉장히 철저하고 계산적이지요. 차갑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싶진 않겠지만요. 그렇게 파비행은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리비에르는 여기서 야간 비행을 멈출 수 없다고,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멈출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비행기를 출발시키지요. 이때 그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열린 창문 앞에 서서 밤을 이해했다. 밤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품고 있었고 예배당처럼 아메리카도 품고 있었다. 그는 이런 장엄한 느낌에 놀라지 않았다. 칠레의 산티아고 하늘은 낯선 하늘이지만 우편기가 일단 칠레의 산티아고를 향해 가면 우리는 그 항로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의 웅장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니까. 어떠신가요? 아름답고 맑은 하늘이 문장에 다 녹아져 있어 그대로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분히 이 가을에 깊은 하늘을 바라보며 읽으시면 나도 시인이 될 것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